야, 이 사람아, 누가 운전을 이따구로 하래?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이란. 배달이라던 청년 강도윤 씨가 회장 윤경숙 씨의 차량과 빗길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치만 충격적이게도 사고가 난 차량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명품 차량이었죠. 더군다나 차량의 주인은 기업 회장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수리비가 두려워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리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딴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회사 법무팀이랑 얘기하세요. 잔뜩 화가 난 채로 차에서 내린 윤경숙 회장. 그런데 갑자기 강도윤의 목에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게 왜 저기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어느 날 저녁,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사거리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고급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20살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배달 기사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50건이 넘는 배달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위암 사기 진단을 받은 박순자 할머니의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쉬는 날 없이 달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187개째 배달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오토바이는 미끄러졌고 그대로 앞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았죠. 문제는 그 차가 5억 원짜리 마이바흐였다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의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배달 음식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고 손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퍼뿐 아니라 헤드라이트까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검은 우산 아래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 한 통은 그룹 윤경숙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식은 피를 닦아내며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엔 할머니의 수술 날짜만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단 사흘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주시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변 시민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저 청년 피 흘리는데 무릎까지 꿇게 하네. 5억짜리 마이바흐면 제 인생 끝났다. 누가 영상 찍고 있어? SNS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감당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20만 원. 5억은커녕 1,000만 원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윤경숙은 우산 아래에서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청년, 피 흘리는 팔 젖은 배달복.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맡기고 바로 차에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목에 멈췄습니다. 작은 다이아 펜던트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0년 전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주에게 주기 위해 이태원 고급 보석 공방에 특별 주문했던 목걸이. 단 2개만 제작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불가능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육각형 펜던트, 똑같은 다이아 배열, 심지어 체인의 굵기까지.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그녀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윤경숙은 도윤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젊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 그 순간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간의 주름, 눈매의 각도, 심지어 말투까지. 아들 윤준혁은 31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그리고 산후조리원 화재로 갓 태어난 손주도 잃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 서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경숙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서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차량 수리비가 최소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있었고 빗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윤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재벌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윤경숙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여 회장은 왜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걸까요? 새벽 1시 30분, 성북구 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윤은 팔과 어깨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약을 바르자 도윤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윤경숙은 대기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맡기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걸이가 계속 눈에 밟혔고 도윤의 얼굴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주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아들을 닮았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서 서지훈이 복도 끝에서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수리비가 최소 1,200만 원 이상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언론에 제보가 들어간 상태라는 것. SNS에서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경숙은 대답 대신 응급실 환자 리스트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20세 보호자 박순자. 그녀의 시선이 그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20살. 2006년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해와 똑같았습니다. 저 청년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해 주세요. 서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간호사 데스크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2006년 1월 5일생입니다. 윤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6년 1월 5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 똑같은 목걸이, 그리고 아들을 닮은 얼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찾지 못했다는 말, 목걸이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는 말. 하지만 지금 그 목걸이는 저 청년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윤경숙은 조용히 일어나 치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도윤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깊게 박힌 굳은 살,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20살 청년의 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재벌 손주로 자랐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을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윤경숙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 통증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윤경숙은 그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했고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병원비. 제가 갚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 수술만 끝나면 다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번 주 금요일 수술인데 수술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경숙은 그 떨림 속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윤경숙은 보호자가 할머니뿐인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자신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윤경숙이 친할머니인지 물었을 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겐 진짜 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윤경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은 누구에게 입양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박순자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일까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숙은 내일 본사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처리 건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경숙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걸이를 잃지 마세요. 도윤이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윤경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그렇다면 그 목걸이는 어떻게 도윤의 어머니 손에 들어간 걸까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 그 목걸이를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윤경숙은 복도를 걸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윤의 출생 기록과 병원 이력을 확인하라고, 그리고 목걸이 제작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서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왜 목걸이를 잃지 말라고 했을까요? 새벽 3시 10분. 성북구 장위동 반지하. 습기 찬 방 안으로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붕대 감긴 팔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아, 많이 다쳤니? 병원에서 뭐래? 괜찮아요, 할머니. 큰 부상은 아니래요. 순자는 도윤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싱크대와 침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SNS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은 도윤의 모습, 그리고 수십 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릎까지 꿇었다며 사람들이 난리더라. 재벌이 너무하다고, 젊은 애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도윤은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회수가 6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대부분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빗길이었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순자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도윤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달리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짐 싸서 시골 내려가면. 아니요, 할머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손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팔자. 목걸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작은 다이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내 어머니 마지막 유품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야 유품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니? 도윤은 천천히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전 도망 안 갈 거예요. 도윤아, 내일 가서 정면으로 책임질 겁니다. 할머니 수술비만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면 평생 무릎 꿇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손자였습니다. 3살 때 처음 만났을 때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그게 내 어머니가 원했을 거야. 순자는 조용히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사로 가야 했습니다. 재벌 회장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엔 딱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계란 2개와 파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라면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날짜 미루면 안 돼요? 아니야. 이미 다 잡혀 있어. 미루면 또 몇 달 기다려야 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차 수리비 1,200만 원. 합치면 4,2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침 7시, 도윤은 오래된 배달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 쪽에 세안통운이라고 적힌 낡은 점퍼였습니다. 무릎 부분이 헤어져 있었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윤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순자는 도윤의 옷깃을 정리해 줬습니다. 떨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네, 할머니. 도윤은 목걸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옷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재벌 본사와 맞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본사 38층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맞게 될 두 번째 무릎은 누구 앞일까요?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세안통운 본사 38층 이사회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낡은 점퍼에 붕대를 감은 팔을 안고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 긴 탁자에는 비서실장 서지훈, 법무팀장, 사고 담당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앞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낡은 배달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숙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고 도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 통증이 찌릿했지만 참았습니다. 앉으세요. 윤경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벌 본사 38층, 이사회실. 평생 와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서류를 도윤 앞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복구 견적 총 1,480만 원입니다. 보험 처리 불가 시 개인 100% 부담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1,480만 원. 할머니 수술비보다는 적었지만 도윤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120만 원으로는 첫 달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월급이 270만 원. 생활비 빼면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이 고작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추가 서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분할 변제 계획을 세우는데 청년분의 현재 수입으로는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임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중단 기간 손실 보상도 협의해야 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량 손실까지 더하면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윤경숙이 서류를 뒤로 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직접 사과하길 바랍니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랐습니다. 사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건 회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서지훈이 도윤 쪽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42만 회, 댓글 3,500개. 마이바흐의 무릎 꿇은 배달기사라는 제목 아래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벌이 너무하네. 저 청년 불쌍하다. 세안통운 불매. 회사 이미지 바닥.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치고서 무릎 꿇은 모습이 회장님께 무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송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경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말투, 눈빛, 목소리. 20년 전 아들 윤준혁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준혁도 잘못했을 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비슷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윤경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와 수리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고 사고 담당 임원은 당황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지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큰 선처입니다. 선례가 되면 향후 모든 사고건에 괜찮습니다. 윤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버려져선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숙의 시선은 다시 도윤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옷깃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목걸이 체인. 그 작은 펜던트가 윤경숙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480만 원. 평생 걱정이었던 금액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수술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경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감히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가자 서지훈이 조용히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청년과 무슨 연관이? 비서실장. 예. 저 청년의 배경을 조사해 주세요. 자세히. 출생 기록, 병원 이력, 양육자 정보 모두요. 윤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라진 손주,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왜 회장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뒤 윤경숙은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 윤준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가 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윤상민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상민 씨, 저 청년 강도윤. 출생 기록과 병원 이력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윤경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목걸이 제작처를 찾아오세요. 상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걸이요? 혹시 저 청년이 착용한? 네. 정확히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주문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경숙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틀렸는지 아니면 맞는지.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윤경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화재 소식,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를 잃었다는 말. 그날 이후 윤경숙의 삶은 멈췄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며느리와 손주마저 화재로 잃었습니다. 새한통운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이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상민이 2개의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윤경숙은 천천히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보석 공방 로고가 보였습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고급 보석 공방이었습니다. 제작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민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주문 날짜는 2006년 1월 3일, 제작 수량은 단 2개, 주문자는 윤경숙 본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육각형 다이아 펜던트의 화이트 골드 체인. 특이사항란에는 VIP 고객 특별 주문, 세상에 단 2개만 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문한 목걸이.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손주에게 줄 예정이었던 목걸이.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도윤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상민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은 강도윤, 생년월일은 2006년 1월 5일, 출생병원은 강남 M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박순자로 되어 있었는데 친권자가 아닌 양육자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는 산후조리원 화재 사고 당시 출생 영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경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2006년 1월 5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며느리와 손주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날짜에 태어난 아이가 화재 사고 당시 출생 영아로 기록된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민 씨, 2006년 1월 5일 강남 M병원 산후조리원 화재 기록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상민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과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상민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5일 오후 11시 30분, 강남 M병원 부속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됐고 산모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신생아 1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영아는 윤경숙 회장의 손자로 추정됐습니다. 윤경숙은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실종.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불길 속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엔 여전히 실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상민 씨, 그럼 혹시... 윤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엔 당시 혼란 속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손주가 사실은 살아있었을 가능성. 그것도 반지하에서, 가난 속에서 배달기사로 살고 있었을 가능성.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상민 씨. 예, 회장님. 유전자 검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회장님과 회사, 그리고 저 청년의 삶 모두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SNS는 폭발할 겁니다. 윤경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보다 일치했을 때 감당해야 할 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손주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아무도 찾지 못했는지, 누가 목걸이를 가져갔는지 그 모든 책임과 진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 직접.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윤경숙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배,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손주. 이제 그 손주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회장은 직접 도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그날 저녁 8시. 윤경숙은 성북구 대학병원으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비서 없이 혼자였습니다. 운전도 직접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일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닫아뒀던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회진이 끝난 뒤라 간호사들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경숙은 3층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엔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도윤이 창가 의자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싼 팔을 안고 멍하니 서울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경숙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앉아 계세요. 편하게. 윤경숙은 도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윤경숙은 도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얼굴이었습니다. 윤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윤 씨, 오늘 당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경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을 보면 2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윤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책임을 물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십니까? 윤경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목에 걸린 목걸이 자세히 봐도 될까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생 지켜온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윤경숙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20년 전에 자신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것이라고,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목걸이라고,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갓 태어난 손주에게 주려고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의 유품입니다. 윤경숙은 도윤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었습니다. 도윤은 3살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가 이 목걸이만은 꼭 간직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경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살. 그럼 2009년쯤이었을 겁니다. 화재가 2006년이었으니 그 사이 3년 동안 도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게 됐을까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빈 곳이 많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2006년 1월 5일에 태어났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경숙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다고, 강남 M병원 산후조리원에서였다고, 그날 밤 화재가 있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며 갓 태어난 손주는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품어온 의문을,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지켜온 마지막 가족의 조각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윤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윤경숙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거라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면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미친 사람이라 욕해도 좋다고, 하지만 확인은 해야겠다고,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의 유품이라고 믿었던 목걸이.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던 목걸이. 그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을까요?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윤경숙은 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이었습니다. 재벌 손주로 자랐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실 창밖으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20년의 비밀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DNA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배달 일을 멈췄습니다. 붕대를 푼 팔은 나았지만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남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밥을 먹이려 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아기를 안고 달아나는 꿈,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꿈, 할머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윤경숙도 달랐습니다. 회장실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고 서류에 사인할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 윤상민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임원 한 명이 회의실에서 따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혼란을 만들어낸 청년이 누굽니까?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1,480만 원을 쓰셨다고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임원들의 압박 속에서 윤경숙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2025년 10월 22일 오전 9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상담실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도윤은 낡은 배달복을 입고 있었고 윤경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20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할머니 마이너스 손자 관계 일치율.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99.87%입니다.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물학적으로 할머니 마이너스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그 아이입니까? 윤경숙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제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슴속 마지막 보루였던 엄마의 유품이 사실은 친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목걸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재벌 손주였다는 사실, 2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다는 사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버려졌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습니까? 왜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까? 윤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가 아닌 겁니까? 윤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윤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너는 내 손주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손주. 두 사람의 울음이 얽혔습니다. 상담실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이 오열은 화해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싸움이 될까요? 그날 오후 2시, 윤경숙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안통운 본사 1층 대강당.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설치됐고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건지, 무슨 발표를 할 건지. 도윤은 무대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배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윤상민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모든 걸 설명하실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곧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자신의 정체가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윤경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윤경숙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가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20년 전, 2006년 1월 5일. 저는 산후조리원 화재 현장에서 손주를 잃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갓 태어난 손주는 실종됐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윤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더 빠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윤경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아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윤경숙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도윤은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청년은 제 손자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왜 몰랐습니까? 윤경숙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87% 일치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제 손자가 확실합니다. 윤경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몰라보고 SNS 영상 속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빗속에서 다친 몸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그럼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배달기사가 회장님 손자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엔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눈물난다. 해시태그 사람 잃을 뻔. 해시태그 새안통운 회장 손자. 해시태그 20년 만에 재회.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았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회장이 아니라 도윤을 욕했던 대중에게 향했습니다. 우리가 재벌 손주한테 욕했네. 진짜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다. 회장님 용기 대단하시다. 윤경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손주를 지키지 못한 책임,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게 만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은 생을 이 아이 곁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 윤경숙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윤경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숙은 도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만 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무릎으로 시작해 무릎으로 끝났던 이야기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모습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 도윤아. 내가 어디서 왔든 넌 내 손주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윤경숙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감사합니다. 제 손주를 20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함께한 시간보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도윤과 경숙은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